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정창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단일화 담판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전용기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 대선 전국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8일 목요일 정책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어요. 네, 사실상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6년 만에 군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인도가 먼저 어제 새벽에 미사일을 쐈는데 이것의 발단은 양국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약 2주 전에 발생한 총기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인도는 테러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키스탄 군 시설을 향해 쏜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의 시설 9곳을 엄선해서 타격한 신도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고요. 파키스탄은 우리는 테러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하면서 파키스탄 군도 보복으로 인도 내 목표물에 미사일을 쐈고 인도 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네. 두 나라는 이미 접경지대에서 소규모 전투를 열흘 넘게 지속해왔고요. 군사적인 충돌 외에도 인도가 파키스탄인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고 물품 수입과 선박과 항공기 입항, 우편 교환 중단 등 외교적 산업적 조치를 취하자 파키스탄도 똑같이 맞대응했습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 강물을 차단하기 위해 댐 수문을 걸어 잠갔는데요. 파키스탄은 전면전으로 대응하겠다. 130기의 핵탄두가 인도를 향해 조준돼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확전 우려도 있죠? 네, 두 나라의 충돌로 지금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가 밝힌 민간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36명이고 부상자는 94명 정도입니다. 네. 두 나라의 감정적 골이 깊은 것도 문제인데요. 이 카슈미르 지역이 늘 화약고였습니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이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령과 파키스탄령 또 중국령으로 분할됐는데 영토 분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과 65년, 99년 세 차례 전쟁을 치렀고요. 인도와 중국도 1962년에 이 지역 문제로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모두 핵을 보유한 나라들인 만큼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며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빠른 종식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입장문을 내고 냉정과 자제력을 유지하길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내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제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네. 법원이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후보 변호인단이 어제 오전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 선거법 위반 공판뿐 아니라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로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여야 반응 어떤가요? 네,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당 의원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는 않다며 뼈 있는 말도 못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국회 청문회를 14일에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요. 방탄 입법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형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요. 행안위에선 허위사실 공포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사법부가 민주당의 겁박에 중심을 잃은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고 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선 국회가 이재명 후보를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해라. 이 후보가 전두환보다 더 나쁘고 히틀러보다 더 악독하다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 담판이 결렬됐어요. 네,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어제 저녁 1시간 20분간 따로 만나서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 없이 헤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회동을 마치고 따로따로 나왔는데 먼저 나온 한 후보는 합의된 사안이 없다고 했고 이어서 나온 김 후보도 자신이 단일화 방안에 대해 말했지만 한 후보가 당에 맡기겠다는 말만 반복해서 의미 있는 진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는 이렇게 만나기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즉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 후보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강행하자 김 후보가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내세우며 중단하라고 했지만 당 지도부는 그대로 강행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어제 저녁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당원의 82.82%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대선 후보 등록일인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 해도 86.7%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이제 결단해달라고 했고 동료 의원들에겐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라고 호소하면서 어제부터 단일화 촉구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로드맵도 제시했다고요? 네, 원래는 후보들이 만나서 최종 담판을 지어야 할 단일화 일정과 방식에 대해 어젯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당의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한 건데요. 8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TV 토론을 한 뒤 곧장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두 후보가 또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신 수석대변인은 후보들 사이의 협상만 지켜보면서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후보 토론이 무산돼도 그 상태에서 두 후보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소집하고 대선 후보 선관위도 다시 가동한 상태인데요. 원래는 경선이 끝나면 선관위 활동도 종료되지만 국민의힘은 당헌에 특별한 상황에선 선관위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선관위 주제로 TV토론과 후보 선호도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건데 이런 방침에 반발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어제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선 김 후보 측에서 이미 정국이 소집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절차적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방식을 일임했던 한 후보는 당에서 마련한 토론회에 참여하겠다며 호응한 상태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어제 요즘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일일 브리핑에 참여해서 세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이 발생한 지 19일 만이었는데요.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를 비롯해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룹에겐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라며 그룹사의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안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그룹 총수가 계열사 일로 직접 사과를 한 건 이례적이긴 하지만 정작 가장 관심을 모은 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 네.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 회장은 이런 요구에 대해 SKT 이사회가 논의 중이고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저는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네.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는 치과 치료를 이유로 불참했고요. 오늘 열리는 청문회에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아침 기온과 비슷해 10도 안팎을 보이며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0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올라 반짝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비는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모레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하늘이 개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3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환관터널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인천요금소에서 부평까지 어렵습니다.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는 상주 방면으로 부간 부근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반대 목포 방면으로는 팔곡 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책 인터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민의힘 단일화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원, 김문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어제 단독 회동을 했는데 단일화 협상 빈손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협상 상황 전해주시죠. 사실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후보와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단일화해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을 꺾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대통령 선거의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일화를 통해서 보수 진영이 단일되어 형성되어야 하고 단일화 이후에 두 지지자들이 합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와 아름다운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는 네. 바로 그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협상을 위해서 오후 6시 약속을 한 상태에서 한덕수 후보는 오후 4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선에서는 나서지 않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네.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5월 11일 이후가 되면 물리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 사실상은 단일화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로 단일화 되느냐라는 문제에 불구하고 투표용지에는 누구 이름이 들어가느냐 이 문제이지 두 사람의 이름이 기재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현장에 나온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또 의미 있는 제안을 들으면서도 나는 방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한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덧붙일 것도 없고 그것 외에는 할 말도 없다 이러면서 그 말만 반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얘기 좀 그러니까 여쭙겠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한 후보 측은 뭐 어떤 제안이 없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뭐 자기 이야기만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인가요? 네. 그냥 내가 할 말은 다 했고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 내용은 당에 일임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당 지도부가 지금 당헌 단계에도 있지도 않은 일을 벌이고 있으면서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자신은 이미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끌어내려지면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이고 뭐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회동 이후에 김 후보가 좀 따로 심경을 털어놓은 게 있나요? 저는 계속 김문수 후보와 저녁 늦게까지 함께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좀 적지 않게 이 현 상황을 참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방금 전 속보를 보니까 8시 30분쯤에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 상태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오늘 추가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어제와는 다르게 뭐 다른 안을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안을 이야기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으시니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용을 생각해보면 참 이거는 저희들이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과 당원들의 열렬한 관심 속에 세 차례에 걸쳐 경선이 이루어졌고 TV 토론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능력과 역할이 검증이 되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당대회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는데 네. 선출된 지 3시간 만에 당 지도부가 찾아와서 결국 그때부터 김문수 후보 끌어내리기 작업을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왜 단일화에 나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단일화에 대한 당 지도부의 주장과 그런 당 지도부의 지금까지의 보여준 태도는 단일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당 지도부가 이 단일화 작업에서 손을 떼라 후보끼리 단일화하는 것이다라고 네. 김문수 후보가 수차례 지적을 하고 그렇게 움직였지만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참 진행될 때 대선관리자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우리 당 후보자가 누구로 결정되는지 지켜봐가면서 결국 지금 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고 그것이 결국 처음부터 의도된 작업이 아니었나라고 강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계속 당 지도부는 손을 떼고 당사자끼리 만나자고 했고 반면 한덕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는 작업을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가 그 김문수 후보 끌어내리기 작업이 성공하면 자신이 가만히 앉아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단일화 협상이 진척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처음부터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 나설 수가 없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그 김문수 후보 측은 당무 우선권을 내세워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 지도부는 강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여론조사 결과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에 86.7%가 찬성을 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이 될 것이고 한덕수 후보는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 상황은 단일화다. 이미 후보 단일화는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의도하듯이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를 교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바람입니다. 당원들은 후보 단일화를 원합니다. 그것도 후보 등록일 이전에 후보 단일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후보 등록일 이전부터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로 후보를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11일이라는 시한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그 시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부당하게 또 불공정하게 이 후보 단일화 작업에 개입을 해서 지금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과 불통이 가장 큰 문제이지 후보 단일화가 11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플랜 B를 전제를 했지만 오늘 토론회를 한 뒤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토론회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젯밤 심야에 그것도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전 선관위원장 황우여 의원에게 김문수 끌어내리기 작업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니 그 어당팔 황우여가 그에 동원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사퇴해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이 작업을 주도하는 사무총장을 또 선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오늘 당장 TV 토론을 하자고 하면서 네. 그것도 어떤 국민들이 많이 지켜볼 수 있는 방송도 아닌 당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앞에 내세워서 TV 토론을 하자고 지금 그 계획을 잡고 공고를 했는데 네. 그것이 공정한 TV 토론입니까? 아니 TV 토론이라면 처음부터 어떤 주제에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사회자를 내세우고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해야 합니다. TV 토론은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인데 심야에 당에서 일방적으로 TV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서 당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 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그것도 자당에서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무소속 후보와 자당의 유튜브 방송에 아직까지 정해진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TV 토론에 내세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공개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지금 방식입니까? 이게 전부 이재명에게 이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는 참석 안 하시겠군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지만 이게 전부 오로지 이재명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지금 선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 끌어내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듯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애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토론회가 성사가 안 되더라도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목표는 방침까지 내놨어요. 그냥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후보를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을 네. 수 있지만 들은 사람이 공동으로 여러 명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제가 6시 10분경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어젯밤에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결국 이런 김문수 끌어내리기를 반대해온 황우여 위원장을 쫓아내고 다시 이양수 사무총장이 선관위를 급조해서 거기에서 어제 6시 10분경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 기비 토론을 한번 하고 여론조사를 이틀해서 후보를 확정한다. 이런 스케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일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어제 한덕수 후보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그런데 와서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저는 기자회견 하는 대로 하고 협상은 당에 일임했습니다. 애당초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상대방 말 들을 필요도 없었으니까 이쪽에서 제안한 내용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결국 아무 말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김 실장님이 어제 회동 중간에 기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의 특례를 언급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비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부분의 적용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이라는 건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에 관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을 우리가 당규로 정해 놓았지만 그것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돌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비대위 또는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고 선관위에서 의결을 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 규정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다가 별 해괴망측한 규정을 다 들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우리 당 지도부가 귀신에 홀린 것인지 이 또 법률가들인데도 왜 저러시는지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공당이 맞습니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항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 문제를 제기하실 생각인가요? 만약 이대로 계속 당 지도부가 움직인다면? 아직 그 후보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네. 모든 수단을 다해서 싸우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 당 지도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정치가 아무리 지금 급하더라도 정도를 가야 되지.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덕수 후보가 대단한 국민적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다면 또 우리 후보가 아마 자리를 내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양자 대결 구도, 삼자 대결 구도,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를 보면 1% 차이도 안 나는 여론조사도 많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2,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런 후보를 모셔오려고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무소속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변칙과 온갖 작업을 해가면 본선에서 이게 이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를 이긴 여론조사 결과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차범위 내에 들어간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질 바에야 이게 뭐 한덕수가 더 낫다 이런 판단이신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당 지도부가 벌이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를 주장하셨습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깔끔한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반 이재명 빅텐트 사실상 동력을 잃지 않을까요? 지금 뭐 빅텐트니 뭐니 그걸 논할 때가 아니고 김문수 후보는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 앞에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멀쩡히 당헌 단계에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의 당무 정권도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지금 일방 통행을 하고 있어서 빅텐트가 어떻게 성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우리 당의 그 치욕스러운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는 선출되지 않은 당 지도부가 선출되지 않은 무소속 후보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출되지 않은 당 지도부가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는 이 작업은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네, 그 당무 우선권 문제도 당 지도부는 정권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정권은 아니지만 선거에 관하여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대통령 후보가 당무에 관하여 우선 권한을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즉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모든 당무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 후보의 의사가 다를 때는 대통령 후보의 의사에 따른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이고 있는 당 지도부의 모든 행위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색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와의 회동 전에 홍준표 전 시장과 통화하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과도 만났다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그분들 모두 도대체 우리가 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나, 이미 판은 짜져 있고 한덕수가 최종 승자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헛개비들인가라는 자조 섞인 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데 제 가슴이 참 찢어질 듯합니다. 네. 우리 당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먼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폭로를 했어요. 대선 경선 탈락 배경에 용산과 당 지도부의 공작이 있다.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어찌됐든 이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당이 치열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은 이미 선출되지 않은 당내 지도부가 선출될 필요가 없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우에 도장런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는데 이게 실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저희들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당헌 당규를 어제 저녁에 급히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대위원장께서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법률 관계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글쎄요,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독재 국가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끼리 부끄럽지 않냐고 단일화 과정을 좀 비판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점지된 후보면 우리는 들러리냐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주장에 공감하시는 부분 있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은 당 지도부가 이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을 헌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여론조사 관련해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한국갤럽이 뉴스원의 의뢰로 지난 4일에서 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한덕수 출마 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느냐 질문에 이재명 53%, 한덕수 40%, 같은 질문에 이재명 54%, 김문수 3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근데 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를 외에도요, 참여하면 0.9% 됩니다. 차이도 있고요. 그 앞에서는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를 이겨본 적이 없는 약체 후보인데다가 이재명 후보가 한번 호통치면 어떻게 대꾸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김문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입니다. KBS 유머 1번지에 출연할 때였어요. 포절복을 입고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게 됐어요. 제작자가 보고서 이거를 판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젊음의 행진에 독도는 우리 땅을 딱 부르고 그 다음날 온 나라가 다 독도는 우리 땅인 거예요.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이 있었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나 봐요. 저도 너무 깜짝을 놀랐습니다. 독도 경비대에서 독도에 와달라고 독도에 들어갔더니 독도 경비대원들이 너무 열렬히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왔다고 포를 쏴줬어요. 예포를. 감동을 먹어가지고 내가 독도를 위해서 진짜 목숨 다하는 날까지 독도를 지키는 일에 작은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은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지 아니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자국의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현실에 우리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 5천만 애국심의 원천인 독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 나가자고요. 파이팅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 어버이날 아침입니다. 지금은 어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해 10도 안팎을 보이며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전주, 광주 25도, 대구 24도, 강릉 23도, 제주 21도, 부산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잠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며 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지만 밤에는 다시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모레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비는 여름비처럼 양이 꽤 많겠고요.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50에서 100mm, 산지는 200mm 넘는 곳도 있겠고 남해안은 20에서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에 전국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요즘 온라인 소통단을 맡고 계시다는데 어떤 활동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소통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희 홍보 자료나 뭐 가짜 뉴스 대응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당원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이것들을 홍보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시 첫 재판을 대선 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한 지 40분 만에 했다고 그래요. 이례적인 신속한 결정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국민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이 사실상 굉장히 무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도 그에 대한 압박을 저는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 차원에서 저는 정상이 되었다. 정상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불씨를 지폈다. 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삼법 분립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무리했지 않습니까? 9일 만에 그리고 두 차례 심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6만 페이지가 넘는 그 방대한 자료를 급하게 결정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께는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의심을 심어주게 되었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불씨를 지펴준 굉장한 정치적 논리였다라는 평가를 저는 합니다. 근데 고등법원에서 정상화됐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 위중교사 재판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도 분위기상으로는 좀 연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대장동 재판이나 여러 재판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나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는 거 알겠는데 재판 나와서 재판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상의 선거운동 방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실제로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기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자 고등법원이 이것은 국민들의 시간을 지켜줘야겠다라고 해서 미루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결정으로 좀 사법부에 날을 세워왔는데 조금 톤다운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톤다운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정치도 사실 사법에 대해서 크게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톤다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이 했던 정치 개입과 그리고 사법개혁의 불씨를 지펴준 것에 대해서는 꺼트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언제 이 문제가 되도될지 모르는 상태고 이러한 상태라면은 다시 한번 해당 문제가 재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뭐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법 개혁에 대한 불씨는 당연히 살려놔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그 정치가 사법에 개입하는 것은 최대한 이렇게 조금 낮출 것이다, 톤다운할 것이다라고는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그런가요? 14일 날 청문회는 그대로 하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12명이 전부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전부 채택을 다시 할지는 아마 법사위에서 논의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네.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대법원장 정도는 불러서 실제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물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판단을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연구관들이라든지 실물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대법관들한테 올렸을 텐데 그렇죠. 이 재판이 이렇게 졸속으로 9일 만에 두 차례 심리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인가를 밝혀내는 데에는 그 사람들도 증인 신청해서 실제로 물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느낍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도 사법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될 텐데 민주당은 파기환송에 동의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그 대법관 10명, 네. 10명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추진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법원도 법을 어겼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의 영역은 이런 법의 심판대 세우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쉬쉬하는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사법의 정치화 이후에는 사법도 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 책임을 묻는 그 당연한 순리로 가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재발 방지를 강조하셨는데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완전히 접은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지 저희는 그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도 쉬쉬하고 가자라고 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장도 예를 들어서 이번 재판이나 다른 재판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그에 대한 징계나 책임을 묻는 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탄핵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고위공직자 뭐 검사나 그다음에 뭐 판사나 하는 분들도 최고의 징계 수순이 결국에는 그 직위를 해지하는 탄핵 소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인데 지금까지 탄핵을 너무 어렵게 우리가 접근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법이 정해 놓은 그런 징계의 행위로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탄핵을 한다 이렇게 비판할 필요는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위법한 행위가 포착이 됐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때 탄핵 소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한다고 해서 바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기는 하죠. 네. 그러나 이 위법한 행위가 실제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징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서 국민의 상식을 통해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인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인가요? 모든 법은 사실 국민적 합의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도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법원장이라도 하더라도 법을 위반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내용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정치 압력에 굴복했다. 판사가 판결도 못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판사의 판결이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사람의 속 안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금까지 표출하지 않았죠.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이 이번에는 무너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 압력에 대한 굴복 이런 내용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전에 대법원에서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그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오히려 물어봐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법의 정치화 말씀 주셨으니까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너무 사법화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법도 정치화돼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삼권 분립의 선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결국에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인 상권 분립을 다시 세우고 국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었는데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결국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헌법소원 여러 가지 재판 결국엔 또 정치를 사법으로 끌고 가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 저는 먼저 보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대한 이 논란은 빠르게 해소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시시비비거리는 없애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이 또한 국민들께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측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소 추당하지 않는다.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84조인데 그러면 이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면 또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마지막은 또 헌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저희가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또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하는 행위들은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또 다시 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안도 좀 살펴볼게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조건에서 사실 그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배경이 된 행위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면죄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반대로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를 동원해서 엄청나게 무더기한 기소를 했죠. 저희는 지속적으로 무리하다라고 평가를 했었던 것이고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던 그 사법 사건에는 교유 행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친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행위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검사 측에서 해왔었고요. 그 행위를 규정해서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법 기술자들의 논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애초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이런 법 제도, 법 문구는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사적으로 주장을 해왔는 것이고요. 이번 그 대법원의 판단과 지금 검사 측의 주장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대두가 됐으니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인고 가자. 선거법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가부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교유 행위라고 하는 귀걸이 코걸이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논란을 지우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지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것은 알겠으나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었다. 굳이 그렇게 크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짚어야 될 부분이었으면 왜 하필 이 시점입니까? 지금까지는 교유행위라고 하는 이런 법 기술자들의 논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가부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었다라고 봤지만 그러한 신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정치적 압박 그리고 사법적 압박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본 법의 원칙과 상식이 있었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이재명 하나 잡아보겠다고 이 법 기술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문제를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키워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내용도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비상식으로 시작해서 비상식으로 끝내는 상황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개정안이 이 시기라는 비판 달게 받겠지만 해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 선고의 적절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4일에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에게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했다가 43%,
부적절했다가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평가가 엇갈렸고 자신의 정치 성향이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들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40%대 51%로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또한 모든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뭐 입법 과제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다 이렇게 생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 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지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의 메시지고 민주당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전적으로 믿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판단도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론조사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긴 하네요. 네. 위에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받고 있던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도 물었는데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응답은 44%,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46%로 역시 팽팽했습니다. 같은 대답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무리한 수사 기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저희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인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당선이 되든 어떠한 방식으로 반대편에서는 흔들려고 하는 이런 상태는 좀 끊어내고 사실 윤석열 정권을 지나오면서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쳤다고 봅니다. 이제 싸움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싸움 좀 그만해라고 하는 얘기들은 늘 들어왔는데 더욱 심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끊고 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지만 저희는 이를 끊고 가고자 하는 내용들은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움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저는 제발 그 비상식적인 법 기술 논리로 대한민국이 우롱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도 저희가 당연히 수용해야 되지만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도 상식이 어긋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대한 양 그리고 1심 2심에서 나눠서 결론이 나왔던 것을 대법원에서 굉장히 졸속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판단했던 것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니까 국민들도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 많은 반발을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좀 끊어내자. 제발 좀 상식적으로 정치하자라고 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용,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김문수 후보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저는 욕심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직 생활을 떠난 지 한 10여 년이 됐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고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실제로 뭐 극우 코인을 탄다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도 광장 정치를 10년간 이루어 오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본인도 국민들 앞에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다 포기하고 한덕수한테 물려줘라. 양보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견된 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뭐 대국민 사기극이다 거짓말했다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후보직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한덕수로 단일화해야 될 것처럼 오히려 뭐 이런 뭐 연기를 피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덕수 후보도 배수진을 쳤어요. 11일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 마감일이죠. 11일이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단일화 안 되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나름의 배수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정치 감각이 없으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랜 시간 관료로 지냈기 때문에 이 정치적 문법에는 익숙치 않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먼저 들었고요. 배수진이 아니고 사실상 포기 선언에 가까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앞서 김재원 비서실장 인터뷰를 했는데 11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그렇죠. 11일 지나면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입니다. 사실 11일 이후가 되면 김문수 후보는 안정적으로 2번의 후보가 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몇 번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일 이후에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 2번의 후보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몇 번을 받을지도 모르는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죠. 김재원 후보, 김재원 우리 그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2번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2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11일이 지나면 아마 단일화 협상에서 엄청나게 우위를 점할 곳이 김문수 후보 측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오늘 TV토론회를 좀 예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TV토론회가 성사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정할 계획을 내놨는데 물론 이건 플랜 B다. 후보 단일화 협상이 잘 되면 거기에 따를 거지만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게 정당 지도부 차원의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공학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후보한테 자신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후보를 뽑은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 후보를 뽑아놨는데 그거를 바꾸겠다고 지도부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 후보 자신 없어요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한 발 뺐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후보가 급하게 단일화를 추진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후보는 오히려 단일화 생각이 없어 보이고 지도부가 나서서 우리 후보가 지금 안 되니까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를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 할 수 있는지 기존의 정치권에 있던 문법과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깔끔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한덕수, 김문수 후보가 깔끔한 단일화를 한다면 민주당 대선 전략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가고 있고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이 변화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던 내용들을 계속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반 이재명 빅텐트 많이 화제가 됐지만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낮다고 보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빅텐트라고 하면 아주 거시적인 철학을 가지고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통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 빅텐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빅텐트를 치자. 이것은 빅텐트가 아니고요. 그냥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빅텐트라는 단어조차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 고문이 한덕수 후보와 만나서 개헌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헌이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전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개헌해야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선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개헌 논의를 가지고 국민들께 호소를 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전략적 미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지금 그 이슈를 가지고 뭐 대선 전략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미스가 아니고 할 말이 없는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생각하는 개헌 빅텐트 이 부분은 아마 의제화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도 개헌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내란, 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2차 내란, 조희대 대법원장을 3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란이라는 규정, 이 부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결국에는 국민 주권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닌가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민의의 전당이 국회에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1차 내란이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건너뛰고 3차 내란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대법원은 정치화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 주권을 누구보다 신의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민 주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판결을 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내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도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저희가 토론하면서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얘기도 했는데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볼까요? 현직 부장판사가 그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 정녕 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해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후보를 옹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법은 정치화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자존심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은 마치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관의 이런 행위는 이런 발언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필요하죠. 내부망에 올려서 내부에 공론화시키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원칙들이 소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을 시켜야만 사법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더 내부적으로는 저는 인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자주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무리하지 않는 그 삼권 분립 체제를 명확하게 지키는 그런 행위로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SK 해킹 사태 큰 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동통신사의 기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통신사를 이동하는 고객의 위안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 그 얘기는 좀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해킹당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다 이 뭐 사실상 문제가 생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회사의 잘못으로 위약금을 면제시켜주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그 통신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객에 피해를 줬다면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명문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SK의 사태로 문제가 됐지만 그 내부 약관을 보더라도 그 통신사의 문제로 인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법적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자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 미국 중앙은행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미국 FOMC 금리 결정과 함께 세계 경제의 흐름 분석해 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부터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격시사 1부에서 김재원 비서실장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4일에서 5일 전국 성인 1,013명을 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보수지정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3자 대결 구도에서 각각 29.1%, 30.8%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쪽의 지지율 차이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현안정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 부분의 여론조사를 또 밝혀야 돼서 미국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너무 높습니다. 관세가 미국 물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한 내용을 보니까요.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는 증가했어요. 그런데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수입이 대폭 늘어났죠. 수입이 늘다 보니까 수입은 GDP를 감소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2분기 소비가 과연 증가할 것인가.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나 되거든요. 우리는 한 46%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소비가 1분기에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물가가 오른다니까 미국 소비자들 소비를 미리서 앞당긴 거죠. 그래서 아마 2분기에는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수입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 2분기는 소비 감소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 흔히들 선진국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 경기 침체다 그러는데 아마 미국 경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침체가 되면은 좀 금리를 내려야 될 텐데 동결을 했어요. 배경은 뭔가요?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가 최대 고용이고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런데 4월까지는 고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목표가 2%인데요. 지금 2%를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지금 불확실하기는 하는데요. 어제 연준과 보고서 발표문 보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연준도.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장은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 어떤 견해를 밝혔나요?
예, 지금 뭐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용도 견조하다. 그럼 물가 상승률은 좀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 문제는 최근에 미국 그 소비자 심리 지수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해 보니까 심리 지수는 급격하게 악화됐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런 걸 심리 지수를 소프트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앞으로 물가가 오를지 그다음에 소비가 감소할지 이걸 그 하드 데이터 실제 데이터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다. 예, 지금은 그냥 에이트앤씨라고 그러죠. 좀 지켜보고 심리는 악화를 반영하는데 예. 지금 일단 하드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예, 이런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인가요? 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세 협상, 감세, 규제 완화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성장 엔진이다. 미국 경제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미국 경제의 우상향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은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예,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야기하는 게 그 333 정책이에요. 3% 미국 경제 성장률 달성하겠다. GDP 대비 재정 적자를 현재 6% 정도 되는데 3%로 내리겠다. 네. 그리고 원유 생산을 하루에 그 300만 배럴 늘려가지고 유가를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2년 동안 2.8, 2.9% 성장했는데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 성장률 1.4%, 네. 내년 성장률 1.5%, 3%를 훨씬 더 밑돌고 있습니다. 아, 내년 성장률도 한 1.5%밖에 예상이 안 돼요. 예, 그렇게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금리를 선호한다며 연준을 좀 압박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금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교수님? 우선 금리가 낮아야지 미국 가계가 소비도 할 수 있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도 할 수 있고요. 또 금리가 낮아야지 주가도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금리를 선호하고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거는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작년 말 기준으로 122%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부채가 많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채 발행하려면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이자가 GDP 대비 작년에 3%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은 약 8,800억 달러 됩니다. 네. 이 금리를 내려주려면은 연방 정부가 다른 데 쓸 돈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연방 정부 부담을 낮추자.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금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군요. 이번에는 동결했는데 앞으로 6월 FOMC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요. 6월에도 유지하고 7월, 9월, 11월에 세 차례 인하할 것이다. 이게 시장 컨센서스인데요. 예, 그런데 저는 6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에.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미국 가계가 지금 소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네. 소비를 줄이면은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업들이 지금 고용을 많이 늘려놨는데 이익하고 매출 줄어들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0년 특수한 상황입니다만 3,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3, 4월에 2,180만 개 일자를 줄여버립니다.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소비 위축되고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줄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거 6월 FOMC에서는 지난 3월에 경제 전망을 해놨는데 그때보다 아마 경제 성장은 낮추고 실업률은 올리고 물가 상승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6월부터 금리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3번인데 예, 저는 4번 정도 지금 4.5%인데 3.5%까지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드 데이터가 아마 6월 달 FOMC 할 때는 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이제 5월, 6월 가면서 5월 그 소비 동향이 나오게 되고요. 또 고용 동향이 발표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고용 소비 다 같이 예상보다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 금통위는 좀 어떻게 결정할까요? 5월 말에 금통위 있죠. 예, 5월 29일이 있는데요.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경제 성장률도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당초 한 1.5% 안팎일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요새 대부분 1%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은 2.1% 미국보다 낮고요. 그다음에 최근 환율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물가 상승이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금리 2.75%인데요. 아마 0.25% 최소한 일부에서는 아마 0.50%도 내려도 괜찮다.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경제 변수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동향. 이 관세 발표 이후에 많이 떨어졌다가 좀 회복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너무 가대평가됐다. 예, 제가 장기적으로 미국 명목 GDP하고 주가 S&P 500을 평가하는데요. 예, 작년 말 기준 한 21%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올해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 3년 동안은 저는 5천에서 한 6천 사이에 올거 연초에 S&P 500. 예, 6,100까지 올랐다가 일시적으로 5,000만 원 떨어졌다가 지금 5,6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예, 상승보다는 예, 박스권이다. 한 3년 동안은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난번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해는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 어떤 근거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예,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고요. 우리 경제 별로 안 좋죠. 안 좋은 것에 비해서도 코스피는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예, 명목 GDP 가지고 평가해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는 한 24%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고평가,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에 갈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어제까지 보니까 우리 코스피는 작년 말에 비해서 7.3% 상승했는데요. 아, 네. 근데 S&P 500은 4.3%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은 8.1% 하락했거든요.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주가는 저평가돼서 제자리 가는 과정에서 오르고 미국은 고평가되는 제자리 가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통계적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예, 아마 뭐 어제까지도 그랬지만은 올 연말 내년까지도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상대 수익률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달러 인덱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110까지 갔다가 10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환율 얘기를 해보면 환율이 많이 하락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환율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환율이 1,480원에서 지금 뭐 1,400 밑으로 약간 떨어졌는데요. 네.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환율이 떨어진 이유는 예, 미중 관세 협상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진단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돈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아, 우리 네. 저 환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인덱스, 이안, N 그다음에 한미 금리적 경상수지가 좀 평가해 보면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 22%나 저평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자리에 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많이 빼고 채권시장에서는 계속 좀 채권을 샀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왜 그렇습니까? 예. 우선 그 작년 8월 이후로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네.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돈이 미국으로 많이 올렸었고요. 예, 그다음에 채권 시장은 오히려 그 돈이 들어왔었어요. 예,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 이거 주식을 한 27% 가지고 있는데 3월 말 기준입니다. 미국계 자금이 40% 정도 되고요. 근데 채권은 한 11% 가지고 있는데 우리 채권은 아시아계 자금이 45%, 유럽계 자금이 34%, 79%를 아시아계 자금, 유럽계 자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계 자금은 우리 채권 별로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일본 금리보다 높고 우리가 독일 금리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시아나 유럽계 자금들은 계속 우리 채권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금값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값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금값을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기 때문에 네. 저는 장기적으로 금값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가대평가된 것 같아요. 조금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 자산 중에서 10% 정도는 금으로 보유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있는데요. 그 정도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적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코너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노년층 부모님을 위해서 AI 가전을 선물하는 게 유행이라고요? 아마 선물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리서치 플랫폼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자녀들이 꼽은 어버이날 선물 예정 목록으로 건강가전용품이 20%를 차지했습니다. 네. 용돈이 2위였고요. 건강식품이 이제 3위였는데 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AI 센서나 AI 스피커를 주로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AI 센서는 어머니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넘어짐을 이제 감지해서 119에 바로 연락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췄고요. 또 TV를 켜거나 불을 끄는 데의 동작은 AI 스피커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눈길을 끌고 있고 또 각종 돌봄 로봇도 인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단체 문의 외에도 개인 문의는 5월과 연말에 유독 많다고 하니까 5월에 이제 주문을 많이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첨단 기술을 가지는 돌봄의 효용이 커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작이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말로 다 알아듣고 이제 움직이는 형태로 가고요. 또 AI 센서는 그 움직임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포착을 해서 119에 연결을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네,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들의 비밀 회의죠. 콘클라베가 시작됐습니다. 네, 첫 투표가 열렸는데 검은 연기가 나왔습니다. 검은 연기는 이제 선출에 실패했다는 뜻이 되겠죠. 예상보다 1시간 20분 정도 늦게 결과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투표 전에 묵상 시간이 좀 길었고 이 새로 추경이 된 사람들 중에 이탈리아가 좀 서툴어서 좀 시간 지연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첫 투표에서는 소신 투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군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번 투표를 하다 보면은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89표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표가 이제 계속되는 건데요. 둘째 날에는 오전 2차례, 오후 2차례, 4차례를 하게 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둘째 날 마지막 5번째 투표에서 선출이 된 바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사흘 안에 끝나고 5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흥미로운데 교황 선출을 둘러싸고 세계의 주요 내기 사이트에서 걸린 금액이 최소 1,900만 달러, 우리 돈 264억 원이라는데 현재 교황 선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들은 누구로 좀 언급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교황청 2인자인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이탈리아 추기경이 선출될 가능성이 2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또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로 불리는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18%로 2위고요. 이탈리아의 마테오 주피 추기경은 10%, 피에르 바티스타 피자발라 이탈리아 추기경은 9%, 피터 덕슨
이제 가나죠. 이제 아프리카의 추기경은 8%, 헝가리와 페테르 에르드의 추기경도 7%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네. 상위 10위 안에 들어 있는 유력한 으로 꼽히는 추기경이 아닌 다른 추기경이 교황이 될 확률은 6% 안팎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빗나가서 의외의 인물이 선출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었죠. 그 2013년 당시 15위에 머무른 이른바 비주류 후보였는데 교황으로 선출이 됐고요. 전임이었던 독일 출신의 베네딕토 16세도 초기엔 유력 후보가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막바지에 몰려가지고 선출이 이제 확률이 최상위권이 2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지금 뭐 1, 2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교황 선출에 관련돼서 뭐 내기를 한다라는 것을 좀 바람직하지 않게 뭐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500년대에도 이런 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레고리오 14세 교황이 교황 선출을 놓고 돈을 거는 행위는 금지해야 된다라는 칙령을 내릴 정도였다고 이제 하는데요. 어쨌든 당대에는 이런 내기가 오늘날의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재테크 수단이었다는 해석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방향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의외였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할리우드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할리우드를 위해서 하는 어떤 명분인데 사실 할리우드에서는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미국 영화 산업이 빠르게 소멸하고 있고 그래서 100%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미 상무부와 무역대법에 지시했다라고 밝혔고 백악관도 그 뒤에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은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미국 영화산업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비용 상승에 따른 제작 편수 감소라든지 영화 티켓 가격으로 소비자의 부담만 이제 가중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할리우드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관세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거를 많이 하게 해서 이제 할리우드 안에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영화 제작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한 건데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제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실제로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주가는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까지 보였는데요. 한편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낮은 인건비 책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영화 제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션 임파서블 새로운 시리즈가 공개 예정인데 이 작품은 전부 영국에서 제작이 됐고요. 네. 또 같은 영어권인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는 국내에서 제작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국가에 가는 건데 이런 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고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깨에 반발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물러나서 영화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우리 영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기존의 영화 산업 관점에서는 미국의 수출액이 한 59억 원 정도 되니까 전체 수출액이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국가별로는 미국이 한 3위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역설적으로 미국의 수출을 그만큼 덜 하기 때문에 관세 타격은 이제 덜 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할리우드 영화가 국내에서 로케이션 촬영하면서 발생할 경우에는 이게 관세를 또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완성품의 수출은 덜 피해가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해외 촬영팀이 왔을 때의 그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했을 때 거기에 관세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타격이 될 수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넷플릭스입니다.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뭐 향후에 3조 2천억 원 정도까지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컨텐츠의 흐름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만든 뭐 드라마, 영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뭐 넷플릭스도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는 게 지금 토종 OTT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토종 OTT는 기회가 되는 거냐, 지상파 KBS도 기회가 되는 거냐, 이런 측면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성은 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콜드플레이 공연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밴드들이 잇따라 국내 팬들과 만난다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사이키델릭 록 밴드죠. 쿨라 쉐이커가 이제 당장 6월 13일, 15일에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1995년에 결성을 이제 했는데 1999년에 돌연 이제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최근에 결합해가지고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90년대에 브릿팝의 밴드 전성기를 이뤘던 펌프가 다시 돌아오는데 8월 달에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라인업을 올렸습니다. 1978년에 결성이 됐고요. 90년대 브릿팝 전성기를 이뤘던 그룹이고 많은 분이 또 기대하는 것이 바로 16년 만에 내한 공연을 하는 브릿팝의 전설로 불리는 오아시스의 공연 10월 달 공연도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 대한 애정도 밝힌 적이 있죠. 지난해 SNS에다가 대한민국 우리의 새로운 절친들 조금만 기다려라. 오아시스가 곧 간다. 이런 구체적인 문장까지 친숙하게 담아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5월 말에 공연 예정인 세계적인 미국 팝스타죠. 라우브 내한 공연 티켓 구매와 관련해서 사기 피해가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내한 공연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웃돈을 얹어서 티켓을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주의가 필요할 듯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송금을 했다가 티켓도 받지 못하고 잠적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업체 이름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인터넷 계좌인데 모바일 계좌인데 네. 이 왜 이 계좌에서 사기 행각이 많이 일어나냐면 이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보이스피싱처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거래 사기가 빨리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포함이 돼서 보이스피싱처럼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자. 다음 주 수요일 날 토론회하고 목요일 날 여론조사에서 단일화하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